여야 3당 원내대표 어젯밤 호프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조속한 정상화에 새 원내대표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조만간 다시 만나 이 의견차를 좁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5.18 기념식에서 불거진 이른바 황교안 대표 패싱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이 관련 내용 포함한 주요 현안들 김현 전 국회의원, 조혜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김 의원님, 어젯밤 여야 3당 원내대표, 원내대표가 서로 다 선출이 돼가지고요. 3명이 딱 한 자리에 모여서 호프 회동을 가졌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있건이라고 자리가 됐는데 평화당과 정의당은 좀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분위기는 좋았는데 국회 정상화 논의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구체적인 결과는 내놓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임명된 지 좀 됐고 그래서 새로 된 원내대표들한테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가 좀 의아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분이 2018년 12월 15일 날 본인이 합의한 패스트트랙마저도 그 합의를 깬 분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해석하는 내용으로 이인영 원내대표나 그 오신환 원내대표에게 설명을 했다면 제대로 설명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만남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추경안 처리 관련해 가지고 여전히 팽팽하게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로가 먼저 요구하는 사항이 그러니까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조건 없이 국회로 복귀해라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자체에 대해서 상정한 것을 사과하고 원상 복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곧 그 주장을 해석을 하면 본인들은 270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없애자라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현재 있는 300석 그대로 가자라는 주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패스트트랙을 상정한 것은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서 여야 사당이 상정한 것을 그거를 폐기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이후에 어려움을 좀 노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만난 것은 긍정이나 성과가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면 오늘 또 다시 만날 수도 있다 그럽니다. 자주 만나야 될 것 같은데 오신환 원내대표 오늘 오전 회의에 주말이 지나면 국회 정상화 일정이 좀 가셔야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봤어요. 이걸 말 들으면 어제도 무슨 좀 좋은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좀 진척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회가 열리긴 다시 열리겠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자유한국당이 장외 투쟁을 한다고 해서 국회를 완전 보이콧하는 건 아니고 때가 되면 이제 장 내외를 병행할 걸로 저는 이제 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인영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제 새로 되면서 빨리 국회를 이제 정상화하고 지금 당면에 있는 죄송합니다. 그 예산안, 추경 예산안이라든가 또 법안 처리해야 될 이제 책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민주당 입장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양보한 입장까지 이제 내세우면서 그 이하정 협의체를 3인으로 하는 문제라든가 또 추경도 재추경을 기본으로 하되 할 수 있으면 플러스 알파 정도 하겠다고 약간 또 일절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전보다. 안을 내놓고 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자기 당들이 빠지고 여야 1대1 영수회담을 하더라도 반대하지 않고 그게 국회 정상화에 도움된다면은 양해하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내놓았고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더라도 원내대표는 원내에서 역할이 있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그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 한국당의 민생투쟁이 이번 주 금요일로 끝나거든요. 그럼 그 뒤는 이제 그 장외에서 수렴된 민심을 원내에서 결국은 소화를 해내야 되고 그거를 책임지는 게 나경원 대표 입장이기 때문에 전향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접점이 잘 모아졌는데 현안에 대한 절충도 문제지만은 현재 이제 패스트트랙 때문에 쌓인 앙금이라든가 또 그 과정에서 그 여야가 고소고발을 주고받은 것이 취하되지 않는 기간에는 계속의 긴장을 유발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그 뒤에도 여러 가지 또 잡다한 그런 공방을 이제 주고받고 있는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되기 때문에 국회는 어쨌든 열리긴 하겠지만은 성과 있는 국회로 진행이 될는가
그거는 여야가 서로 같이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가 열리기는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예. 5월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예. 근데 5월 임시국회를 열겠다라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언제쯤 열 수 있을까? 정말 일주 반 이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5월 국회라고 우리가 통상 이제 매월 국회 하면은 그달 1일부터 30일까지가 아닙니다. 그달 시작되면은 기간은 이제 한 달인데 5월 예를 들면 5월 말에 시작돼서 6월 말에 열려도 5월 국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달 오신환 원내대표가 조만간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달 말 안에 개원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러면 회기는 다음 달 말까지 돼서 그 기간 안에 현안들을 이제 놓고 서로 이제 줄다리기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뭐 추경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문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 계속 어제도 수석보좌관에서 추경 빨리 좀 처리됐으면 좋겠다. 국회가 협조해 주길 바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급해 보이는데 어떻게 대통령 얼마나 속이 좀 탈까요? 그렇죠. 실기하면 추경의 효과가 반감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시정 연설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는 국회 파행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토로하신 거지 않습니까? 6차례 걸쳐서 이제 추경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건데 사실 저희가 야당 때도 추경안에 대해서 발목 잡거나 뭐 처리를 안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생과 이제 분리해서 지금 처리하자고 하는데 어느 것을 그럼 안 하고 말겠다는 건지 굉장히 저는 뭐 여야 협상을 하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말을 좀 자제해야 되는 건 있겠지만 정말 무책임하고 오만하고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민생 현장을 다니고 있으면 그 민생에서 나온 얘기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추경 처리를 해야죠. 얼마나 이게 모순이 됩니까? 국회는 발목 잡아놓고 그다음에 민생 현장을 다니면서 경제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결국은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조성하기 위한 거지 결코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신 분이고 국정을 박근혜 정부 때 온전하게 수행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더 늦지 않은 시간에 추경안에 대해서 시정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물론 뭐 5월 국회가 조만간에 열린다는 예측도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성사가 되면 그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연설을 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지속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반대하고 이런 것은 좀 반대만을 위한 것을 일삼는 것은 제발 좀 자제를 하고 지금 현재 그 강원도 피해, 산불 피해, 그다음에 포항 지진, 미세먼지 등 이것만 해서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그 예산안도 처리를 같이 통 크게 좀 해서 지금 OECD에서는 실제로 권고 사항이 더 이제 10% 정도니까 11조인데 저희가 6조 7천억 원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깎고 말고 할 것이 아니고요. 국민들에게 혜택을 돌아갈 수 있게끔 처리를 여야가 합의를 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제때 효과가 낼 수 있도록 여야가 협조를 해서 처리를 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추경도 그렇고 사실 정부에서 내세우는 경제정책 기조가 이제 확장 재정 기조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통장으로 계속해서 푸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세요? 그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IMF가 지난 2015년도에 이제 확장 재정을 하라고 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회의 때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이런 논의가 구체적으로 있었다는 거고요. 기재부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청와대나 당은 어쨌든 경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특히 이제 그러니까 미중 그런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이 받는 피해 이것이 굉장히 클 수도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그다음 OECD에서 우리의 그런 그 경제 성장의 기준을 조금 이제 감소하는 걸로 이제 평가가 나온다는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국민 경제를 살리는 것은 나라가 책임을 지고 또 상황에 따라서 국채 발행을 해서라도 경기를 부양시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무슨
뭐 정말 험한 말로 공격을 하는데 그런 것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하는 정부 정책을 사실은 좀 발목 잡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머리를 맞대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민생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특히 지금 개성공단을 재개시키기 위해서 우리 측 정부에서 그 기업인들을 방북을 승인을 했는데 지금 북측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성공단이 재개가 되면 7만 개의 일자리와 그다음에 7만 7천 개의 일자리가 개성공단만으로도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38만 그러니까 그 계열 기업들의 그 부양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통계로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에서 부양 정책을 펼치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각도로 좀 모색이 돼서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주고 경기가 나쁘다가 아니라 좀 나아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정부의 노력이 좀 뒷받침되는 그런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한국당도 봅니다. 같이 좀 머리를 모아줬으면 네.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조 의원님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년도 예산 기조에 대한 그 토론, 국가 재정 전략 회의에서 그 재정 확장을 주문을 하셨어요. 뭐 보도에 따르면은 기재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이제 기재부 이제 그 고위 관료들하고 약간 좀 이견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제 재정 안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문 대통령은 내년도 지금까지도 지금 2년차 예산을 확장해 왔는데 3년차 예산도 또 확장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기본 기조는 이제 재정 확장인데 그걸 통한 이제 복지가 확대인데 다행스럽게도 그 박근혜 정부 때 재원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해놨었습니다. 세원 확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재정 확충 전략을 통해서 예산이 많이 재정 수입이 많이 늘어나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1년차, 2년차 계속 예산을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커버가 됐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때 확대된 재정 수입 규모가 이제 줄어들어가지고 최근에는 세입이 첫 번째는 확 줄어들어서 이제 걱정했던 그런 사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기존 재정 수입이 늘어나도 지금 정부의 지출 속도는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늘려왔던 것도 이제 한계 부딪혀가지고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경제는 더 나빠지기 때문에 경제 나빠지면 법인세라든가 나머지 세입들 다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재정 지출을 줄여가지고 그걸 맞춰야 되는데 거꾸로 더 늘리게 되니까 결국은 국가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40%를 올해 이 기조면 내년에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그것도 문제지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5년인가 민주통합당 당대표 하면서 그때 이야기하셨던 거 지금 반대의 방향이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그때 40%를 넘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GDP 대비 국가 채무 40% 넘어가면 나라 곳간 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지금 오히려 본인이 기재부에서는 반대하는데 대통령이 앞장서 가지고 GDP 대비 국가 채무 40%를 넘기는 상황. 이 기조로 가면은 임기 마칠 때는 42%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하고 반대하는 거는 그거는 귀담아 듣지 않으면은 다음 정권에 텅 빈 곳간을 넘겨줄 가능성이 많고 다음 세대에 또 그런 이제 고통을 전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계획성 없는 재정 확대 전략은 이 시점에서는 이제 좀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 야당과 좀 청와대는 다른 해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5.18 기념식 지난 토요일 날 있었죠.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공방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자유한국당에서 그동안 5월 단체와 또 여당 내에서 요구를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조치할지에 관심이었는데 일단 진상조사위 그 부분이 있는데 한국당 추천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 명을 교체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다시 재추천하게 되고 그 부분을 청와대에서 받아들일지 여부인데 이번에 교체 인사 뭐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참 그런 것도 보면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임명을 못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는 교체하고 한 분은 그대로 간다. 자격이 없는 분을 그대로 한다는 얘기는 또 지연시키는 그런 결과를 또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의총을 열지도 못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열면 부결됐을 때도 뭐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도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국민한테 약속을 한 거지 않습니까? 5.18 다녀와서 광주 시민의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듣겠다라는 거면 자격이 없는 사람을 통 크게 바꾸고요. 교체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면 다른 야당에게 양보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그 의총을 열어서 부결이 되면 그 자유한국당의 수준을 반영하는 거고 가결이 되면 약속을 지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정쩡하게 은근슬쩍 넘어갈 것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의 한교안 대표가 광주 시민들에게 약속한 만큼 그런 그 절차와 그 방식에 따라서 좀 진행을 해주는 게 광주 시민을 덜 모독하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이제 독재의 후예가 아니라면 이것을 갈등의 과제로 쓸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대통령의 말씀 가지고도 또 논란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 그러니까 독재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에게 독재 후예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자가당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강주의 그런 그 아픈 상처, 그러니까 그 헬기 발사, 그다음에 성폭력, 그리고 그 총기 난사를 지시했던 사람이 누구이냐, 이것을 진상규명을 해서 강주의 그 영혼을 달래고 그 강주 시민의 이렇게 상처를 그런 치유를 해야 되는 일이 지금 20대 국회에서 마지막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40년 되는 5.18 그 민중항쟁 기념식에는 강주 영령들에게 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해결했다라고 보고가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5.18 기념식에서 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악수 패싱 논란. 이게 뭐 청와대가 입장을 표명을 하고 해명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논란이 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원래 뭐 대통령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도 내색 안 합니다. 정치적으로, 의전적으로 웃으면서 속은 막 그냥 그래도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하고 하는데 영부인 그런 경우는 더더욱더 없죠. 그런데 명백하게 누가 봐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을 만큼 불쾌한 감정을 그대로 이제 드러냈다는 점에서 참 이 여야 간에 또는 진영 간에 이런 감정의 골 또는 정치적 격대 관계가 얼마나 깊은가 하는 걸 제가 느껴서 제 개인적으로 참 이게 심각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니었으면은 사실은 그냥 뭐 해프닝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야당도 또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이슈화하고 있다는 점이 지금 정치적인 갈등 또 긴장의 구도가 심각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 청와대에서 해명을 차라리 안 했으면은 더 나을 뻔했는데 해명을 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은 자유한국당 쪽의 입장에서는 조롱한다는 느낌이 들고 일반 국민들이 보더라도 이거는 뭐 국민들 상식에 봐도 저거는 뭔가 좀 그런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데 저런 식으로 해명을 하나, 바빠서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러 앞에 그 이해찬 대표하고 악수하고 그 뒤에 손학규 대표하고 악수하는데 3초 5초 걸리는데 바빠서 지나갔다는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한국당을 조롱하는 것 같고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롱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또 어제는 또 서른 민주당 최고위원이 그 청와대 해명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그 5.18 폄훼 발언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황교안 대표가 마무리 안 하고 왔기 때문에 그걸 빨리 마무리하라고 추궁하는 의미에서 김 여사가 악수 안 하고 지나갔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했거든요. 이게 앞뒤도 안 맞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서른 그 의원의 그 설명보다도 오히려 그 황교안 대표나 한국당에서 지금 정부를 좌파 독재 정부라고 하니까 그에 대한 불쾌감이 은연중에 이렇게 표출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어쨌든 불쾌감의 표출이었다라고 계속 바라보고 계신 입장이시 그런 느낌, 그런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데 청와대 해명이 또 그 뒤에 서른 대변인이 또 다르게 이야기한 것이
그런 것을 더 이제 더 굳히게 되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런 행사 많이 가보셨죠? 예, 근데 그 영부인이 어느 정도까지 그 대통령을 이제 같이 하면서 동행하면서 의전을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되는지 그 부분. 글쎄요, 어떻게 뭐 그 보세요? 문제일 수도 있고 네. 저는 자유한국당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민망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악수를 만약 안 했다면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여사님이 보니까 꽤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하고 이제 대통령이 한교안 대표에게 잘 오셨습니다라고 말씀을 건네면서 이렇게 빠지니까 그 뒤에 이게 거리가 보니까 좀 아무래도 떨어져 대통령이 조금 있어요. 속도를 내서 예, 다른 가고 분들하고 지금 여사님이 좀 가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바쁜 마음에 이제 움직이시다 보니까 안 한 거일 수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일을 정말 죽자고 달려드는 민경욱 대변인도 청와대 대변인 하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분이 지금 최근에 계속 논란을 만들어낸다라는 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진짜 민경욱 대변인이 지난번에 2014년도 세월호 때 그 교육부 장관이 컵라면 먹다가 논란이 되니까 계란을 안 넣어서 먹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해서 또 논란을 만들었는데 적어도 이런 문제는 대변인 하셨던 분이면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넘겨야 될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저거를 굳이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논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외려 청와대를 무시하려고 하는 예, 그런 전략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할까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토요일 날 5.18 기념식 당일이었죠. 서울에서 콘서트가 있었는데 정계복귀 요청을 하면서 좀 지난번에 복지부 장관 했으니 뭐 헌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사실상 뭐 정치권 돌아달라 그러면서 대권도전 이야기 자연스럽게 좀 흘러나왔거든요. 예전의 입장하고 좀 달라진 거 맞습니까? 뭐 중이 제모를 못 갖는다. 이거 네, 어떻게 좀 제가 봐야 되나? 사실은 현장에서 그러니까 토크 콘서트를 하는 거를 봤는데요. 네. 온도차는 확실히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뒤 맥락을 다 봐도 네, 분명히 전체를 있어 보였었어요. 보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김어준 진행자가 굉장히 집요하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주제를 빨리 넘기려면 이제 중이 제머리를 못 깎는다 해야지 이제 다른 주제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과의 이제 일화나 대통령을 추모하는 주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진행의 묘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답변하는 유시민 이사장이 정색하고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나 아니면 양정철 원장의 질문에 대한 이제 양정철 원장도 사실은 굉장히 순발력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관을 했으면 이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뭐 양면이 있을 수는 있는데 굉장히 제가 볼 때도 이렇게 안 한다 해서 여지를 좀 둔 그런 거였다고 변화가 좀 봅니다. 확실히 있었다라고 있었습니다. 보신 것 온도차가 같아요. 만약에 이 김 의원님의 해석이 좀 맞다면 만약에 정말 이렇게 될 그런 이유가 좀 있었을까요? 심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 만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김 의원님 추측이 맞다면 심경의 변화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 유시민 이사장이 그 정계 은퇴 선언한 적 없죠. 그리고 불출마 선언한 적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부분이거든요. 정치를 나는 그만두겠다나 정치 은퇴한다. 예. 다시 그 선언을 공식적으로 한다든가 어떤 국회의원 선거든 대선이든 선거에 출마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정치 안 한다고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정치라는 것이 꼭 공직에 있어서 활동하는 것만 정치라고 한다면은 정치 안 하는 거 맞죠. 근데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정치적 의사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표현하거나 정치 활동, 정치 행사에 참여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을 정치라고 한다면 이분 정치 활동하고 있는 거죠.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정치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 은퇴 선언이나 불출마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언제든지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졌고 지금은 이제 대놓고 저렇게 이제 양정철 이사장 같은 경우 이제 공개적으로 출마를 선언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불출마 선언도 안 했지 않습니까? 출마 안 하겠다고 답을 안 한 거 보면 저는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목표는 총선은 아닐 거고 대선일 거고 물론 이제 양정철 원장이 이야기한 것도 대선 출마를 요청했던 걸 같고 당내 경선에 나와달라는 이야기 같고 근데 변수는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 볼 때는 첫째는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에 있느냐. 대통령의 의중이 없으면 자기는 안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다음에 의중이 있더라도
국민적 지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당내 경선에서 나왔을 때 덜러리 서는 게 아니고 진짜 한번 승산이 있느냐. 덜러리 서는 그 자리 같으면 저분 제가 볼 때는 안 나올 것 같고 나와서 승산이 있다 하면은 나올 것 같고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일부분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좀 더 지켜보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변수지 정치 안 하는 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여권 내 대권 잠용 면면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유시민 이사장 이야기도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 또 이날 같이 거론됐던 분이 이제 조국 민정수석도 거론이 됐었고요. 또 종로 출마설 솔솔 나오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 또한 거론이 되고 있고 1심에서 무죄 선고 나온 이재명 경기지사도 슬슬 부상하고 있는 좀 인물들이 다시 좀 여러 명 좀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면면을 좀 짚어주시죠. 빠진 분이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그날 예. 그리고 추미애 대표도 앞에 이제 맨 앞줄에 앉아 있어서 추미애 대표도 거론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뭐 대략 7명 가량이 이제 대선 후보의 반열에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관심인데 사실 조금 이른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총선이 임박하고 총선을 치를 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고요. 내년 총선 전을 저는 뭐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계신 여론이 높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끊임없이 이제 대통령을 흠집내서 그 이제 반사 이익을 노리는 건데 한교안 대표가 이제 그 지점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게 된 것이 이 대선 후보군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반 정도 되는 시점에서 이제 3년 차 접어들 때 다음 대통령이 누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어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것이 이 정부의 안정적 그 이항기로 가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더 본격화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현재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50%대, 그다음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3%, 그다음에 범여권이라고 이제 뭐 얘기하는 그 포함하면 55%대가 되는 거라고 봅니다. 심상정 의원도 이제 정의당에서 대선 후보 반열에 계신 분이니까요.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한교안 후보보다는 조금 이제 뭐 뒤거나 앞에 가거나 이제 대표 죄송합니다. 홍준표 후보도 있을 테니까요. 어쨌든 그런 건데 결국은 이제 올 하반기가 되면 훨씬 더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이재명 도지사가 1심 무죄 나고 나서 아직까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안 나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반영되는가도 굉장히 이제 관심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나만요. 황교안 대표 잠깐 이야기했는데 일단 뭐 여론조사에 보수 진영 여권 후보로 일단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선호도 조사를 하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1위를 하고 있죠. 지난번에 5.18 기념식은 참석을 했습니다만 내일 모레 23일이면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한 지 이제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단 거기에 불참할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민생투쟁 대장정 그 일정 때문이라고 지금 듣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그냥 상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쪽 설명이 좀 이해가 되는 부분, 그쪽 설명이 맞지 않나 싶어요. 보도에 보면은 노무현 재단에서 초청했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초청했는데 못 가는 건데 3월 5일 날 당대표 당선되고 난 뒤에 갔었죠. 맞습니다. 가서 이제 참배하고 권 여사님도 만나고 이제 돌아왔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생대장정이 금요일 날 끝나거든요. 이제 며칠 한 사흘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본인으로서는 이게 당대표 되고 난 뒤에 처음 정치적으로 큰 좀 그 이벤트라고 할까? 그거를 이제 하고 있고 거기에 1차적으로 한번 정치력을 한번 기울여 보는 것인데 나름대로 또 성과도 있고 그런데 그 며칠 전에 이제 5.18 이제 그 기념 행사 참석하느라 광주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또 23일 날 그 끝나는 바로 전날 대장경 바로 끝나는 바로 전날 또 거기서 이탈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판에 이걸 집중해가지고 이제 매듭을 지어야 될 상황에서 광주 갔다 오고 또 봉화마을 갔다 오고 이러면은 이제 그쪽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그 집중력이 떨어진다. 또 초점이 흐려진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을까. 막판에 여기 집중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고 보여지고 그 설명이라면 저는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패착인 것 같습니다. 10죽입니다. 지금 이제 그냥 뭐 평소 예를 들어 8죽이 9죽이라면
대장정하는 게 맞겠지만 10주기인데 그거를 뭐 민생투쟁 현장을 가겠다고 해서 또 강원 지역이지 않습니까? 산불 피해 본 그 지역에 이제 추경은 안 하고 민생투쟁하면서 엇박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주기를 안 간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옹졸한 태도이고요. 당직자들이 실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정 국회의원, 조혜진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